예, 글쓰기 11주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10주 차에는 논증적 글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글쓰기에서 그동안에 냈던 그 과제를 한번 가볍게 점검을 해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쓰기 그 수업에서 우리 분반에서 뭐 다른 분반도 뭐 사정은 비슷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우리 분반에서 여러분과 함께 글쓰기 능력을 좀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더 향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론과 실제 공부를 같이 하는데 글쓰기와 관련해서는 일단 4주차에 자유글쓰기 리포트를 한번 우리가 봤죠. 그리고 5주차에는 이제 성찰적 에세이, 성찰적 에세이. 그리고 이제 8주차가 원래 중간 시험인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서 중간 시험을 한번 이제 보기로 돼 있어서 중간 시험을 대체하는 리포트 과제물을 한번 냈지요. 9주차에는 이제 비평문 영화나 뭐 독서나 여러분이 뭐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비평문을 제출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게 하나죠. 논증적 에세이. 그래서 이제 토론 수업에 관한 이야기도 좀 했고 10주 차에 그 논증적 글쓰기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을 좀 했습니다. 아, 이제 13주차, 13주가 아니라 13주차에 논증적 에세이를 제출하도록 할 겁니다. 이거 따로 이제 제가 그 공지, 과제방에 공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단톡방을 통해서도 이렇게 충분히 안내하고 그럴게요. 우리는 기말 시험은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글쓰기 우리 분반에서는 딱 하나 과제는 이제 논증적 에세이를 써서 내는 거 하나 나왔습니다. 아, 제가 성찰적 에세이를 잘 읽고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해줬죠. 나머지는 피드백을 뭐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렵니다. 비평문 같은 경우. 근데 어쨌든 이제 논증적 에세이와 관련해서 10주차에 또 충분하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11주차부터서는 뭘 하냐면 그러니까 11, 12, 13, 14, 15 이렇게 15주차까지 우리 15주차 우리 시험 보지 않으니까 15주차까지 이렇게 그 동영상 수업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은 이제 그때까지 보아야 우리 한 학기 수업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11주부터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논증적 글이 뭡니까? 지난번에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논증은 그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거죠.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들어서 입증하는 것 이게 논증 활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논증적 에세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논증적 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은 지난번에 공부를 했고 11주차부터는 실제로 어떤 그 논증적 에세이를 쓰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기 위한 참고가 될 만한 이런 그 논쟁적인 주제들을 좀 깊이 있게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증적 글쓰기, 논증적 에세이도 비평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그 논제를 정하면 돼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나 뭐 우리 사회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회나 사람 살아가는 곳에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가지고 늘 서로 다른 견해가 경합하고 충돌하고 그러지요. 문제는 이제 그러한 어떤 문제 그 어떤 쟁점을 이 충분한 논의 공론화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것이 그런 어떤 문화가 있으면 그게 이제 건강한 민주사회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문제, 뭐 또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논제라면. 그래서 어떤 논제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는 그런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논제는, 그러니까 즉 무엇을 그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임의대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사에 따라서 논제를 정하고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한 다음에 말끔하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11주차는 어떤 논제를 내가 좀 정했냐면, 우리 사회 오랜 그 묵은 쟁점 중에 하나고, 또 나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형제도. 사형제도의 문제를 가지고 11주차는 1차 시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2차 시와 3차 시는, 그러니까 2차 시는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 폐지하는 것이 옳겠는가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시에는 사형제도에 대한 인간학적 성찰, 뭐 이런 그 제목의 논문을 좀 살펴볼 겁니다. 3차 시에는 사형제도에 대한 법학적 뭐 검토인가, 하여튼 이런 그 측면의 또 논문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논증적 에세이를 잘 쓰기 위해서 이제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를 지금 들어서 우리가 11주차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가지고 이를테면 자신의 주장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 글을 전개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많은 글을 읽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익히는 거예요. 논증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11주차는 사형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하여튼 그 여러 번 강조하는데 그 이제 가끔 나한테 그 논제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주차는 논증적 에세이와 관련해서 논제 중에 하나인 사형제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 꼭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논제를 다뤄야 하냐고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내 강의를 제대로 안 들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강의와 내가 카톡이라든가 또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하는 내용을 제대로 안 읽고 질문을 하면 좀 답답해요. 그렇죠? 사형제도를 가지고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형제도를 가지고 써도 괜찮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다른 논제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사형제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가지고 나는 한 예를 들어서 이제 무엇이 찬성하는 논리고, 이를테면 사형제도를 유지하자고 할 때 그 주장의 근거들이 무엇이고,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할 때 그 주장의 근거들이 무엇인데, 그런데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입증하기 위해서 논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글을 전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1차 시 넘겨봅시다. 그 이제 강남역에서 한 5, 6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그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우리가 그 언론의 보도를 보면 소위 이제 묻지마 살인 사건이라고 하죠. 묻지마 범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나와 관계 없는, 그러니까 그 이제 가해자가 자신과 관계 없는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범죄를 우리가 이제 묻지마 범죄, 묻지마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아무에게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 그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그 표출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그런 범죄를 우리가 보통 묻지마 범죄라고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하나의 프레이밍, 그 이름짓기일 뿐이죠. 그 마땅치 않아서 그러기도 할 텐데,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연원을 살펴보면은 묻지마 범죄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한번 했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수업자를 워낙 많이 그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공부를 한번 했더라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범죄의 그 범죄 가해자가 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러니까 강남역의 묻지마 살인 사건도 그거잖아요, 여러분. 한 4, 5년 전이죠. 강남역 그 10번 출구 공용 화장실에서 이제 남자가 여자 공용 화장실이니까 여성과 남성이 같이 쓰는 이제 그런 화장실이었다는 얘기겠죠. 거기에 어디 숨어 있다가 남성이 한 두세 명이 지나갔는데 그 남성들에게는 해치지 않고 여성이 이제 젊은 20대 여성이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오니까 그 여성을 아주 무차별적으로 칼로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여성에 대한 혐오, 여혐 범죄다라고 이제 일정하게 분노를 했고, 또 이제 남성들은 여혐이 아니라 그냥 묻지마 범죄다. 근데 왜 이렇게 묻지마 여혐이 아니냐? 남성들은 두세 명 지나간 다음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고 아무 그 죄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이 여성에게 무참하게 살해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이 가해자가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느냐고 이제 질문했을 때 여성들이 자기를 무시해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기도 했잖아요. 그 진위를 사실 우리는 모르긴 합니다만은 보도된 대로에 의하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여혐 범죄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 범죄 하나를 두고도 그 서로 관점이 달라서, 사실은 우리가 여혐인 뭐 남혐인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실체가 없는 그런 어떤 그 과장된 왜곡된 그런 어떤 프레임, 갈등, 불필요한 소모적인 갈등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는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여튼 묻지마 범죄든 여혐 범죄든 간에 이들의 행위는 어쨌든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매우 취약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제 경쟁에서 탈락하고 그런 어떤 그 뭐 울분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감정들이 어떤 증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증오 범죄라고도 하는데, 무증오 범죄를 하여튼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또 세계에 대해서 그 사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어떤 마음들이 어느 순간 이제 촉발 요인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묻지마 범죄 또는 뭐 혐오 범죄, 증오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좀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 사형 제도의 유지와 폐지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사형을 시켜버리면 이런 범죄가 이를테면 일어나지 않을 거냐, 요 문제와도 관련이 되거든요. 나중에 또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나 같으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이들에게 이제 이런 그 범죄자들에게 그들이 행했던 범죄에 상응하는 그런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정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범죄의 처벌은 범죄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즉 누군가의 생명이 박탈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거죠. 이런 범죄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거나, 아예 없앨 수는 없잖아요. 이런 모든 범죄는 인류의 시작의 역사와 더불어서 온갖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범죄 자체를 없애는 것은 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요. 좀 줄일 수 있어야 되겠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를 고민할 때 사형제도만이 능사는 아니다, 또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그 범죄가 있다, 범죄 행위가 있다. 그랬을 때 넘어가 볼까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증오 범죄죠. 뭐 방화라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방화는 곧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으로 또 연결되기도 하겠죠. 이제 문제는 그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김대중 대통령 집권 때부터 실제로 이제 사형수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여전히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하면 6개월 안에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사형을 집행하도록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사인을 안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사형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폐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간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이후부터는 이제 보수든 진보든 누가 이제 집권하든 간에 이 사형수들에 대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뭐 사실상 이제 사형 폐지 국가다. 뭐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사형수들은 보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제주도 고유정 그 사건이 있었죠. 고유정이라고 하는 30대 중반의 여성이 자신의 전 남편을 펜션에서 무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이렇게 훼손해서 유기하고 그랬어도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한 사람 정도를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그 강력한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좀 약하지 않은가, 그 국민의 감정상, 법 감정상 보면 그런 뭐 측면도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그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판결이 종종 있죠. 어쨌든 이제 요 얘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재 사형수가 61명, 뭐 이제 한두 명 정도는 늘 이제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형 집행을 기다리다가 5명은 스스로 또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또 새롭게 뭐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60명 이렇게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행편입니다. 그런데 어, 그 이들 지금 사형수들이 저지른 범죄를 보면요, 대부분 살인 혐의로 57명 가운데 현재 사형수 57명 가운데 49명이 살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한 거예요. 존속을 살해했거나 강도 살인 등. 그다음에 8명 가운데 3명은 강간 살인 등 성폭력과 관련된 혐의. 예. 2명은 방화치사. 그러니까 그다음에 3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미성년자 등을 납치살인.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이 61 한두 명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은 하나같이 최소 한 명 이상의 생명을 무참하게 살해한, 그리고 이제 시신에다 불을 지르고 그다음에 그 시신을 이제 이렇게 소위 토막 내서 유시 훼손해서 유기하거나 이런 그 인간으로서는 너무나도 잔혹한 그런 범죄 행위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여도 그냥 이를테면 우발적이거나 아니면 분노가 일어났다 해서 뭐 한두 번 이렇게 흉기를 찔러 죽인 게 아니라 하여튼 너무나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권에 대한 보장이죠. 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그 형벌권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사법살인이다. 신이 아닌 이상 국가가 사람의 생명을 임의로 박탈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라든가 55판의 가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형 제도를 통해서는 그와 같은 그런 범죄율을 낮출 수가 없다. 그 낮춘다는 소위 예방의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또 이제 이 사형 제도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그러니까 살인 행위로 이르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범죄 같은 경우도 이제 붙잡히면 사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형 제도가 있다면 두려움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이제 자신의 범죄 행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피해자의 생명을 또 박탈해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들어서 사형 제도는 일단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2차 시야, 3차 시에 충분히 그 내용 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제 요 얘기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나는 이제 이야기하고 싶냐면, 지금 사형수들은요, 정치적 그 악용 가능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쭉 그 이어져 오면서 정치적 반대파들을 소위 이제 뭐 공산주의자다, 뭐 간첩이다 이렇게 고문하고 조작하고 해서 그 사형을 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 악용 가능성 거의가 아니라 아예 1도 없고요. 우리가 하는 말처럼 1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심오판의 가능성도 이들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 충분하게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 있고, 1심, 2심, 3심을 거치는 그 기간에 보통 2년, 3년, 한 2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대부분 최종 확정까지는. 그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가 있고 본인들이 자백을 했고, 이제 자백은 이제 뭐 고문이라든가 뭐 자백을 유도한다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런 것이 종종 있으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보니까. 그럼 남은 것이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인권의 보장. 근데 이들에게 그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이상적으로는 옳은 것인데, 이들에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교화 가능성이죠. 근데 이런 범죄자들에게 무슨 교화 가능성이, 이들이 교화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만은, 믿는 사람 아닙니다만은, 교화된다 하더라도 이들에 의해서 생명이 박탈된 그 어떤 원인이 해소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해자들의 생명도 박탈해야 되느냐? 저는 박탈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정의고, 그게 정의다라고 봐요, 저는. 음, 나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 생각에는 막 그런 주장을 나는 하고 늘 합니다. 여기 나왔죠. 이런 노인과 여성 등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사건. 범죄 조직을 만들어 여성을 납치한 데 생매장한 마카파 사건. 이런 흉악범들이 모두 사형 선고를 받. 이들에게 인권은 무슨 인권이며, 이들의 교화 가능성은 무슨 교화 가능성인가? 난 생각할 때, 난 도저히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사형제도 관련해서 진보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어떤 그 단체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이야기하죠. 대체로 보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형제도를 유지하자고 주장하거든요. 나는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사람 같습니까? 나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제 말과 글과 행동을. 그런데도 난 사형제도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사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 사형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군 교도소도 그렇고, 예. 근데 군 교도소에 이제 이런, 참, 이것도 이제 보면, 이제 20대 뭐 초반, 참, 이렇게,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그 집단 따돌림을 하고, 그러니까 이 이제 원인이 못됐죠. 원인이 이렇게 이런 못된 짓을 합니다. 못된 짓을 해서 이제 격분해서 이렇게 총기를 난사하고 막 수류탄을 이렇게 집어 던지고 해서 이제 뭐 8명도 죽고 5명 죽고 이렇게 김병장 이런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이 가해자들도 정말 안 됐다는 생각 들죠. 물론 이제 죽은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원인을 이제 제거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군대에 가면 내가 이제 군대 그 병영 독서 코칭이라고 그래서
이제 한 부대를 맡아서 이렇게 여러 차례 가서 이제 독서 코칭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대를 가서 보면 화장실 같은 데도 이렇게 아주 가혹행위 금지, 그다음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뭐 중대장이라든가 상급자에게 바로 보고하도록, 그다음에 자살 예방 이런 캠페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또 해요. 예? 예, 그러니까 못된 자들이 있어서 이런 피해가 이제 사실은 그 가해자가 아니어서, 물론 가해자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죽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은, 가해자가 아닌 경우까지도 이제 휩쓸려서 죽음을 또 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경우는 참 쉽지 않은 판단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을 숨지게 했거든요.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충분한 어떤 벌이, 상하는 벌이 사형제도라면 사형제도를 갖는 것이, 어쨌든 그 이후에 그 어떤 범죄에 일정한 경종을 울리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타까운데, 이제 다 이런 범죄자들의 경우는 하나의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 진보 인사들이 좀 유산적인 측면이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어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그래서 지금 그 정의를 외치는 자가 반드시 정의로운가, 정의로운 사람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뭐 좀 내가 너무 범주를 확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그다음에 사법살인의 억울한 희생자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죠. 실제로. 그러니까 정치적 악용 가능성의 문제. 뭐 이명박이가 아니고 이승만, 이때는 이승만이죠. 이때는 이제 박정희, 이런 아주 나쁜 경우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뭐 납부거부들 이제 물고문, 이렇게 정기고문 해서 일가족을 이제 간첩단 사건으로 모은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20년 30년 지나서 재심을 통해서 다 무죄로 이렇게 됐잖아요. 죽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생명을 되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사형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현재 사형수들의 경우에 저는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은 사실은 피해자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가해자 가족도 사실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이제 고통을 받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흉악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한다거나 이런 사건들, 이런 범죄를 어떻게 여하에 줄여나갈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이 사형제도 문제를 논할 것이 필요하다. 일단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안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출석 체크용 요약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는 글을 쓰기보다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11주차는 여러분의 의견을 짧게 좀 남기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1차 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났네요. 예, 고맙습니다.